네, 안녕하세요. 라이브로 진행하는 청년 경제 강연, 나는 왜 돈이 없을까? 아, 이번 행사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CD네트워크의 양이고요. 어, 이번 행사는 성북구청 성문화재단 주최로 진행이 됐고, 청년사회발전소 CD네트워크가 함께 협력해서 만든 그런 강연입니다. 프로그램 소개를 좀 간단하게 먼저 할까 합니다. 나는 왜 돈이 없을까? 제목부터 아주 좀 도발적인데요. 다들 이런 고민은 좀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해소해보고자 좀 하는데요. 특히나 청년 세대들이 좀 요즘 시대가 좀 저성장 시대이기도 하고, 거기에 또 너무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적응하면서 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고민을 좀 덜어드리고자 강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총 3편이고요.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혹은 또 돈을 쓰고 모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돈 전반에 대한 내 마음가짐 이렇게 3가지의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거고요. 오늘은 첫 번째 만남, 돈을 버는 것,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게 좋을지, 혹은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선호 과학 커뮤니케이터님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또 바로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이선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선호라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는 앞으로 또 이제 강연과 또 이제 질문 같은 순서들이 계속 나와 있으니까요. 네,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이소님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고, 네, 오늘 순서는 강연을 먼저 조금 이소님께서 네, 먼저 조금 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형식으로 네, 강연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먼저 이소님의 강연 짧게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뭐 어떻게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이 핵심 키워드고 네네. 4차 산업혁명 하면은 떠오르는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지만 네. 오늘은 또 금융, 이제 돈 이런 게 주제다 보니까 네. 핵심 기술들 음, 중에서 음. 이제 블록체인 기술, 그다음 어, 비트코인, 비트코인. 그걸 준비를 했고 네. 그거 말고도 뭐 이제 강연 끝나고 나서 음, 음. 이 지금 봐주시는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기술들이 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재밌는 것들을 준비했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강연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그 준비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강연을 할 때 핵심 문장은 이거예요. 손을 드는 작은 용기가 너를 웃게 해줄 거야. 음, 이제 이 문장의 이제 숨은 의미 이런 것들은 강연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아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음. 제가 항상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보여주는 영상들이 있는데 네네. 일단 첫 번째 짤부터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음 사진 보시면 어, 일단은 4차 산업혁명이 오기까지 많은 역사나 음, 이런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태초부터 돌아가 볼 거예요. 아예 시작부터. 시작부터. 그래서 태초로 하면은 과학자 입장에서는 우주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음, 138억 년이라는 역사가 있어요. 이 우주는. 어, 그래서 저랑 같이 이 타임머신을 타고 이 138억 년 전으로 가서 지금까지 한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1분 내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영상 한번 들어주시죠. 혹시 사회자분은 138억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그 빅뱅. 맞아요. 지금 방금 터졌어요. 네. 이 빅뱅이 터지고 수많은 은하들이 생겨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은하도 생겨나고 이 우리 은하에 당연히 태양계가 자리를 잡겠죠. 음, 이 태양계에서 이제 세 번째 떨어진 행성 바로 지구예요. 이 지구가 수많은 이런 질량을 가진 물질들이 뭉쳐서 탄생을 하고 이 초기 지구는 화성 크기만한 현상에 충돌해서 거기서 떨어져 나온 파편이 주변을 돌면서 지금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초기 지구는 굉장히 이제 대기가 없기 때문에 운석을 그대로 맞고 너무 뜨거워서 마그마의 바다였어요. 음, 근데 다행인 게 이 운석들이 이 수증기를 가지고 와서 이게 수천만 년 동안 비가 되어 내려서
오늘날의 이 육지의 70%를 덮은 바다가 탄생합니다. 이 바다에는 최초의 생명체가 40억 년 전에 이렇게 탄생을 해요. 이 최초의 생명체는 이 진화의 본질 덕분에 보다 다양한 생명체들로 분할하게 됩니다. 이 다양한 생명체들 중에서 한 생명체가 바다라는 안락한 보금자리를 포기하고 육지를 선택하거든요. 육지는 그럼 안락했을까요? 아니죠. 수많은 지진이나 해일, 화산 폭발, 빙하기, 소행성 충돌, 그리고 뭐 자기를 감염시킬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들, 바이러스. 요즘에도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죠. 이런 벽들을 이 녀석은 하나하나씩 넘고 넘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지금의 우리 호모사피엔스까지 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138억 년의 역사를 이제 1분 안에 이렇게 축약해서 봤는데 이 역사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완전 이제 최근이고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잖아요. 네. 근데 4차 산업혁명이니까 그 앞에 다른 혁명들도 있었겠죠? 1차, 2차, 3차가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1차부터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1차 지금 딱 사진에 보면 힌트가 나와 있어요. 무슨 혁명일까요? 증기. 맞습니다. 증기죠. 증기기관의 혁명 증기기관. 맞습니다. 와,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에 자질 있으신데 그럼 두 번째 2차. 네. 2차는 뭘까요? 전기. 맞습니다. 발명. 전기의 발명, 전기의 네. 혁명이죠. 네. 그럼 제가 짤을 안 보여드릴게요. 3차는 그럼 뭘까요? 3차가 그 인터넷. 인터넷 맞아요. 세 번째 짤 보여주세요. 네. 제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인터넷의 개발 덕분에 이렇게 큰 지구, 뭐 비행기를 타더라도 막 20시간 이상 걸리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마을이 돼서 이제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자분도 저랑 연령대가 비슷해서 저희 어릴 때는 뭐 인터넷 그때 초창기 나와가지고 이제 뭐 지구촌 시대다 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3차를 넘어서 4차가 왔잖아요. 네. 4차는 그럼 핵심이 뭘까요? 1차는 증기기관, 2차는 아. 전기, 3차는 인터넷이잖아요. 4차는 제가 3차까지는 네. 공부를 좀 열심히 했어요. 지금 4차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네. 공부라는 것과 이제 담을 쌓고 살고 있는데 4차 때부터 좀 이제 술같이 네, 드시고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뭐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시나요? 4차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뭔가 드론, 뭐 IoT, 뭐 인공지능, 그렇죠. 심지어 이제 그 비트코인, 이런 것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거든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네, 그것들은? 다 무조건 핵심적으로 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사진 보여줄 수 있어요? 디지털 AI? 다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이거의 공통된 특징이 바로 융합이에요. 융합.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그 비트코인도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녀석이 있어요. 블록체인. 맞아요. 블록체인. 네. 맞아요. IoT도 어떻게 보면은 IoT라는 뜻 자체가 연결이거든요. 융합.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3D 프린트도 요즘에는 사람의 장기를 찍어내는 3D 프린터 나오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장기식과 3D 프린트라는 기술의 융합이거든요. 아, 그렇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융합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4차 산업혁명의 제일 중요한 그런 키워드라는 거죠. 근데 오늘은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뭐 금융이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비트코인 진짜 뭔지, 네네. 그리고 블록체인 또 뭔지 이런 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전문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어디 뭐 업비트 이런 데 가가지고 어떤 뭐 코인을 사나 이런 거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이런 태도를 가졌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좀 장기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비트코인 하면은 아까 사회자분께서도 말씀드린 게 블록체인이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블록체인이 이렇게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뭔가 같은데 정확한 개념은 뭔지 모르겠고 이게 다가오는 미래 화폐 같은데 미래 화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과거의 화폐들부터 일단 알아가는 게 좋겠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조상님들은 화폐를 어떻게 썼을까요? 화폐가 없던 시절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물물거래. 맞습니다. 네. 물물거래.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배추를 만들었어. 근데 옆마을에는 호두밭이 많아. 네. 그러면 이제 너 호두 100개 주면은 내가 배추 50개 줄게. 음, 이런 식으로 물물 교환을 그쵸, 했죠. 그쵸. 근데 항상 내가 배추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또 호두 말고 딸기를 먹고 싶어. 그럼 이게 항상 이렇게 불안정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뭔가 중심점이 필요했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음. 과거에 이제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기준이 뭐가 됐을까요? 그 기준이 이제 돈이라는 게 이제 생긴 그렇죠. 근데 거죠. 그 돈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에 네. 뭔가 물건들 중에서 소중하면서 가치로 중앙순환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네. 금? 금도 있었고요. 네. 그 전에는 다음 사진 볼 수 있을까요? 소금. 와. 그래서 과거에는 소금이 네. 이제 화폐의 수단으로 이용이 어. 됐었어요. 그래서 소금 한 100g이 이 정도 가치 된다. 배추 50개다. 또는 소금 100g이 호두 한 상자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거 말고도 다음 사진 보면은 조개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사회자분께서 말씀드린 화폐라는 게 등장한 화폐. 거죠. 그러면 이 화폐는 솔직히 말하면 종이 쪼가리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어떻게 가치가 생겼을까요? 이게 이제 약속 같은, 약속. 네.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사회자분, 네. 저 그리고 여기 지금 PD분, 카메라 감독님 네 네. 명이서 약속을 했다. 그러면은 부루마블에 있는 화폐가 돈이 될 수 있나요? 그 사회 안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 사회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사회 안에서 결과적으로 그런 걸 가치를 매겨주는 큰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라는 거죠. 음, 큰 중앙 권력형 기관이 나오고 그 정부가 이제 은행이라는 곳을 통해서 네. 이제 매개를 하는 거죠. 이게 진짜 가치가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사 먹을 수 있어. 어떤 재화든 어떤 물건이든 물물 교환이 가능해. 그래서 사회자분께서 말씀드린 그 몇 천만 명,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수십억 명의 약속이 돼버린 거죠. 네. 다음 사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보면 왼쪽이 기존에 지금 지폐를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화폐의 개념이 핵심 개념입니다. 보면은 어려운 것 같죠? 별거 아니에요. 여기 중간에 보면 큰 건물이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라고 봐도 되고 은행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 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매개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제가 사회자분께 계좌이체로 1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럼 이제 돈이 들어왔겠죠. 네. 근데 사실은 은행에 보면 돈은 없거든요. 숫자만 있어요. 진짜 기록만. 그렇죠. 그 돈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약속을 통해서 매겨진 거고 그러면은 그 오른쪽에 보면 이제 블록체인을 통한 그런 화폐 개념인데 오른쪽은 왼쪽이랑 차이점은 중앙이 없잖아요. 네. 결국 중앙이 있고 없고가 핵심 개념이랑 차이거든요. 그럼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나으니까 미래 화폐로서 우리가 블록체인을 쓰자, 비트코인을 쓰자라는 건데 네. 이 중앙이 왜 없어야 될까요? 일단은 그냥 직관적으로는 네. 한 곳에서 관리하면 약간 이제 고인물이 이제 고인물. 썩잖아요. 요즘 이제 네. 핵심 이제 그런 인사 용어로 고인물이 네. 있는데 맞아요.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니까 네. 좀 이제 부패 같은 게 더 많이 일어나지 맞습니다.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보다 그런 부패 사건들이 너무 많았고 두 번째로 중앙이게 하나 털리잖아요. 보안적으로. 그렇죠. 해킹이 안 되면은 모든 게 그냥 이 돈이나 지폐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도 정말 많았어요. 해킹을 통해서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역사적 사건도 정말 많았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런 게 정말 이제 리스크라고 해서 단일 실패 지점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중앙 쪽 그런 그 핵심 그런 허브가 고장이 나버리면은 모든 게 이제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한계점을 보고 이제 한 사람이 그러면 이 화폐가 정말 이게 취약하고 흔들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사진.
네, 그래서 그러면 중앙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한 뭐 권력이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가치를 산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개개인이 다 중앙이 되면 어떨까? 아, 그런 개념에서 이제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나온 거고 다음 사진. 이거 다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개발한 그런 한 사람이 나와요. 2008년쯤에. 오,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영어로 이름이 적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토시라고. 사토시. 네. 이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분이 있었어요. 네. 지금도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느 나라든 은행이든 정부든 그 중앙이 털리면은 화폐가 무용지물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개개인이 다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가지자. 그래서 그런 화폐를 만들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우선은 비트코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은 뭐 가상화폐고 인터넷에 이렇게 내가 이런 걸 만들었어. 근데 이게 해킹이 당하거나 이러면은 무용지물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해킹을 안 당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을까? 그걸 찾아본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다음 사진. 1991년도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아,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부터 있었던. 이미 91년도에 그런 기술이 있었고 어, 이 그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내가 화폐를 만들 건데 중앙이 없어도 하지만 안전한 걸 만들기 위해서 이 비트코인에 어떤 기술을 넣으면 모두가 이렇게 안전하게 쓸 수 있을까? 그 기술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사진. 네, 그게 블록체인이고 이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에 대한 어원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 사진. 블록체인이 뭐냐면은 그냥 그거예요. 사회자분이랑 저랑 만약에 뭐 거래를 했어. 그러면은 그 거래에 대한 블록이 생겨요. 정보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사회자분께 5만 원 줬어요. 5만 원 줬다라는 그 기록이 딱 남아요. 블록으로 하나.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분이 사회자분이나 저뿐만 아니라 여기 카메라 감독들 같이 참여를 해요. 그러면은 사회자분이랑 저만 거래를 했는데 감독님도 똑같이 그 블록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감독님이 또 이제 그 사회자분께 5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블록이 또 생겨요, 저한테. 그러니까 모두한테 동시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록이 하나하나씩 찹니다. 다음 사진. 이렇게 차요.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거래가 생겼어요. 다음 사진. 그럼 새로운 이렇게 블록이 생기겠죠. 네. 근데 이 블록이 지금 보면 연결이 돼 있잖아요. 다음 사진. 그래서 이렇게 체인처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는 건데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쉬운 비유가 뭐냐면 다음 사진. 단톡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다음 사진. 제가 사회자분들한테 그 단톡방으로 카톡방으로 이제 5만 원을 빌렸어요. 네. 그렇죠? 5만 원을 제가 뭐 빌려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며칠 뒤에 카톡으로 남긴 거죠. 5만 원 그때 빌려줬으니까 꼭 갚으세요. 그래서 답장을 보냈어요. 갚을게요. 그런데 갚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사회자분이 그 증거는 결국 카톡방에 있잖아요. 저희 그렇죠. 1대1 카톡방. 그래서 그 증거만 지우면은 법적으로 제가 문제될 게 없다. 그래서 제 핸드폰을 몰래 이제 가져와가지고 저렇게 삭제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증거가 안 남잖아요. 겨우 5만 원 가지고. 50만 원으로 갑시다. 5천 땡기지. 네네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갚아 이랬는데 이미 제 핸드폰을 몰래 삭제를 한 거예요. 내가 왜? 왜 갚아? 갚을 건덕지가 이제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단톡방이 하나 더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카메라 감독도 3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 3명 방에 한 번 더 돈을 제가 빌려줬어요. 그래서 5만 원 빌려줬다 갚아 이래서 갚을게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사회자분께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만약에 그 돈을 안 갚고 싶어요. 그럼 증거를 어떻게 인멸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찾아가서 다 지워야죠. 맞아요. 네. 이제 감독님도 핸드폰 가서 지워야 되고 저도 지워야 되고 뭐 2명, 3명까지는 이제 쉽죠. 네. 근데 5천만 국민의 단톡방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5천만 국민 단톡방에 5만 원 빌려줘. 내가 빌려줄게. 하고 이제 그럼 갚아. 갚을게. 그러면 둘만의 카톡에만 내용이 남는 게 아니고 5천만 명 모두의 단톡방에 그게 다 남는 거예요. 그게 블록체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쉽죠. 네. 결과적으로 이 블록체인의 기술이라는 게 정말 혁신적인 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기록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그게 심지어 내가 그 뭔가 그 뭐 거래를 안 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1대1로 거래를 한 것도 같이 이렇게 남아요. 단톡방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거는 물리적으로 절대 해킹할 수 없어요. 참여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래서 이게 결국은 중앙 집약적인 그런 게 전부 다 분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분산되는 게 굉장히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고. 그거의 가장 핵심 대표 이제 어떻게 보냐가 이제 화폐로 이제 적용이 된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럼 이제 블록체인, 비트코인은 무조건 블록체인이라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어느 분야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시도된 게 이제 화폐 분야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사진.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단톡방을 예로 들었고 결국 이게 이제 블록체인,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이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다음. 결과적으로 이게 정말 큰 혁신을 바꿀 수 있는 게 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 지배적인 중앙에서 다음 모든 시민들이 공평하게 이제 그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눠 가지는 게 모두가 신뢰를 할 수 있고 이제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면은 화폐 말고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화폐 말고 저는 바로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건 투표. 네. 맞습니다. 투표가 이거 그렇지 않아요? 혹시 사전에 PPT 보셨나요? 맞아요. 저는 이것만 투표 봤죠, 맞아요. 이거는. 네. 와, 다음 사진 볼게요. 사진 그 투표가 안 나오나? 투표 사진이 없으면 제가 말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투표라는 것 자체가 지금 뭐 인터넷이 개발돼서 상용화된 지 벌써 20년이 넘었거든요. 네. 근데 20년 전에도 어떻게 보면 온라인 투표 정말 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굳이 안 가고 그리고 집에서 하니까 참여율도 정말 높아질 거고 또 클릭 한번 하고 어디 놀러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못 됐던 이유가 뭘까요? 그런 이제 비리, 뭐 공정성, 그렇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거는 뭐 오프라인 투표도 그렇죠. 지금 뭐 부정 투표다. 누가 투표하면 가져가 가지고 뭐 사기 쳤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인터넷 누가 믿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안 믿죠.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을 20년 동안 한 건데 20년이 아니죠. 굉장히 오랜 기간 한 건데 오프라인에 사실은 선거 비용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몇백억, 몇천억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보궐선거 했다가 그렇죠. 세금이 엄청나게 날라갔죠. 세금이 많이 네, 나갔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어떻게 보면 모든 국민들이 시간을 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인력 낭비도 심하고 그런데 이제는 이런 제가 말씀드린 단톡방 개념이 생긴 거죠. 블록체인을 기반 그 기술로 거기에 이제 투표 기술을 입히면은 네.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투표를 했을 때 그 내가 누구 투표했는지 그게 다 입력이 돼요. 근데 그 입력된 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해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완전 신뢰 가능한 투표 시스템이 생기는 거고 두 번째로 투표율도 올라가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쉬워지고 네. 이런 게 가장 핵심적인 이제 그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술이고 실제로 그 에스토니아인가 그런 국가에서는 이미 그거를 착용해서 투표를 지금 블록체인 기술로 하고 있대요.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국가에서는 아예 법정 화폐로 이제 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왔을 때 가장 핵심 기술 중 하나인 그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고 네. 뭐 그냥 단톡방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기록하고 있다. 모두가 다 기록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모두가 신뢰를 할 수 있다. 뭐 이제 조작 불가능. 조작 불가능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게 이제 상용화가 되기가 완벽하게 된 게 아니라서 이거를 이제 그 중개하는 거래소에서 뭔가 뭐 뻥튀기를 한다거나 그 시세 조작을 한다거나
너무 이제 이 투자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투기성으로 된다라는 그런 부작용들이 네. 너무 많은데 네네. 뭐 당연히 이런 부작용 때문에 그만둘 수는 없죠. 이러한 핵심 기술들 자체가 워낙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한계점은 이제 하나하나씩 넘어가는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 뒤에 이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결과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이 왔을 때 좀 성공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 하면은 융합형 인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융합형 인재라는 것 자체가 뭔가 특정 시험을 봐서 너 변호사가 됐다 이런 것처럼 융합형 인재가 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융합형 인재는 누구나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뭐 핵심적으로 말할 때 하이 컨셉, 하이 터치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네. 좀 사람의 감정을 잘 헤아려 줄 수 있고 좀 센스 있고 사교적이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 수 있냐?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지름길, 그 팁들에 대해서 제가 3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 사실 일단 여행을 많이 떠나세요. 여행. 이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환경을 보면은 뭐 스마트폰 있고 뭐 옷을 입고 복지 시설이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계속 나의 페르소나를 계속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게 뭐냐면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숨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마스크를 계속 쓴다는 거죠. 네네네. 요즘에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뭐 피식대학 이런 데서 뭐 최준 씨, 그리고 뭐 캐릭터 나오잖아요. 네. 유산슬 씨, 유재석 씨도 네.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친구들 앞에서의 나, 부모 앞에서의 나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나를 계속 숨기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을 해야 결과적으로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행을 떠나면은 뭐 굉장히 좀 뭐 부유한 여행이 아니라 배낭여행 이런 걸 떠나면은 하나부터 10까지 제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이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사진 독서입니다. 독서. 독서가 정말 중요한 게 요즘에도 많이 나와요. 독서 많이 하면은 그 메타인지가 늘어난다. 그것도 메타인지. 같은 맥락이에요. 네. 메타인지라는 것 자체가 주관적인 나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게 메타인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시선이 중요한데 그럴 때 독서를 많이 할수록 메타인지가 늘어나요. 같은 맥락인 겁니다. 첫 번째도 결국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거잖아요. 네. 독서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 좀 오버됐기 때문에 제가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수 있어요. 사실은 뭐 전교 1등 하는 것보다 손 한 번 드는 게 쉽잖아요. 쉽죠. 쉽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손 드는 연습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질문 근육을 많이 키워라. 다음.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왔을 때 정말 훌륭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융합형 인재. 그래서 제가 한 예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한국에 있는 한 디자이너가 어깨가 더 넓고 다리가 더 좁은데 왜 비행기 방향은 항 방향일까? 저기 사진처럼 어떻게 보면 반대로 방향을 만들면은 더 여유롭게. 그렇죠. 공간이 훨씬 많이 생길 텐데 실제로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서 영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에 이런 디자인을 팔았어요. 유나이티드 항공은 매년 수천억 적자로 허덕이다가 이러한 디자인을 착용하고 그 다음 해부터 매출이 수천억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질문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나를 바꿀 수 있다는 훌륭한 이슈 중 하나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3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왔을 때 첫 번째 뭐였죠? 여행. 두 번째가 독서, 세 번째 질문 많이 하기. 질문 많이 하기 맞습니다. 그게 핵심 키워드다라는 걸로 아. 제 강연을 뭐 어떻게 보면 좀 길어졌는데 마치도록 하고 네. 사실 뒤에 좀 짤이 몇 개 남아있긴 한데 그거는 시간이 남으면은 제가 마무리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네. 이제 질문이랑
그 오늘 강연 들어주신 그 네. 분들 실시간으로 좀 소통을 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유, 제가 이제 들으면서 거의 이제 시험을 보는 기분이 와요.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어떤 그런 질문이 막 들어와가지고 제가 약간 직업병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당황을 했지만 네, 되게 어찌저찌 또 잘 아, 대답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수습을 한 것 같아요. 네. 소금도 맞추시고. 네, 너무 무서웠는데 뭐 아무튼 너무 재밌는 내용들이었고 네.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전공이 의학 전공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지금 너무 인문학 쪽으로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네. 마무리가 네.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공학과 어떤 인문학이 융합이 되는. 네, 만나는 어떤 융합이 핵심 키워드니까. 그런 느낌인데 네.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인터뷰하듯이 질문을 좀 드리고 네. 질문에 또 답변을 해주시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강연 내용이 되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소개를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하셨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되게 많은 직업들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하는 일들이 일단은 그 의학 박사 과정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학을 연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뭐 팟캐스트, 그다음에 유튜브, 그다음에 라디오, 그다음에 대중 강연, 심지어 이제 과학과 연극을 융합해서 과학 연극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인터넷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강의, 그래서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연도 그렇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소위 말해 이제 이런 엔잡러 같은 걸 하고 계시는데 네. 이런 수많은 그 기회들이 네. 어떻게 또 생기게 된 건지.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뭐 거의 소위 말하는 열 몇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할 거라는 확신도 없었고 당연히 이런 것들 몰랐겠죠. 근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지켜왔던 태도 중에 하나가 특히 저는 질문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속력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빠른 자동차를 탔다고 해도 제가 남쪽 방향으로 가서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100km를 가요. 그러니까 평양에 도착하면 저는 아우지 탄각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월북을 해버리면. 네. 그러니까 결국 속력보다는 그 방향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방향을 빠르게 깨우친 것 같아요. 그냥 질문하기라던가 이런 것도 통해서 내가 뚜렷하진 않지만 그래도 과학이란 분야가 내가 좀 좋아하는 분야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과학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과학하면은 결국 과학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로 들어가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팟캐스트, 유튜브, 강연, 라디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제가 먼저 이런 걸 파악해서 하다 보니까 잘하는 게 아니더라도 경험이 많아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분 되게 잘하는 것 같다. 예전부터 많이 했고. 그래서 혹시 이런 거 해보실 의향 있으세요? 뭐 기회나 섭외 이런 것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엔잡러라고 하는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답변을 듣기로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의학 전공이시니까 예. 막 예를 들어서 의사나 아니면 의학 쪽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나 이런 어떤 하나의 핀포인트를 꼽고 그걸로 막 질주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넓게 어떤 과학이라는 어떤 방향. 큰 방향성, 예. 어떤 큰 카테고리를 가면서 진짜 여기저기 들러보면서 지금 그렇죠. 느리게 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뭐 부모님의 그런 바램이든 뭐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해서 방향을 어렴풋하게나마 동서남북 중에서 그래도 서쪽 방향이다. 그런 것만 알아도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절반 이상의 7, 80%의 성공이라 생각을 해요. 그렇게 가다 보면은 기회는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네. 진짜 뭐 의사가 꿈이야, 네. 뭐 판사가 꿈이야, 네. 뭐 선생님이 될 거야, 네. 뭐 이런 되게 아주 얇은 핀을 꽂아놓잖아요. 맞습니다. 그러고 글로 엄청 뛰어가잖아요. 네. 그러고서 그 핀을
맞는지는 사람도 이제 극소수고 네, 극소수죠. 목표를 정해서 글로 달려간 사람도 극소수지만 그걸 뽑고 나면 또 나 선생님 되니까 이거 맞나?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게 아, 맞나?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잖아요. 특히 그렇죠. 공무원도 그렇고. 맞죠. 사실 그런 거 관련해서도 네. 저는 그래서 저의 직업에 대해서 물어볼 때 저는 과학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일을 합니다라고 하거든요. 아주 뭉뚱그려서. 그렇죠. 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명사라는 것보다 동사를 쓰는 거죠. 음, 저는 뭐 변호사입니다, 의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의사가 꿈입니다, 변호사가 꿈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달성하면은 순간 허무해지고 방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그렇죠, 높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는 의사가 돼도 동사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과학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일을 하고 싶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일을 하도 그거와 관련된 과학을 알려주는 일을 하면은 지속 가능하거든요. 어,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이 왔을 때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음, 사실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최소 150살 이상은 살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요? 지금 10대 분들은 200살 이상은 살아요. 진짜로. 이거는 거짓말이 오,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면은 지금 전공을 선택해서 대학을 가서 그 전공에 맞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그게 150년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음, 결과적으로 꿈을 가질 때 명사보단 동사화시키는 거고 그게 정말 지속 가능하다라는 걸 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점점 얘기하면서 너무 재밌어지는데 네. 시간 관계상 네. 빨리 또 진행을 해야 알겠습니다. 되니까. 네. 지금 막 유튜브에 지금 댓글로 지금 막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질문 많이 해주세요. 네. 네, 그걸 나중에 또 가지는 시간. 네, 네. 뒤에 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네. 방금 이제 강연 하시면서 혹은 계속 본인을 소개하시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융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융합을 중심으로 앞으로 저희가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네. 사회초년생이면 직업을 가져야 되고, 네. 방금 직업에 관련해서 엄청 재밌게 또 이야기를 네. 가졌는데, 네. 융합형 인재,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사실 융합형 인재라는 게 특정 뭐 사람이 그렇다 이런 게 아니라 또는 특정 분야, 특정 직업이 그런 직업을 가져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음, 어느 직업, 어느 분야에도 그 분야의 융합형 인재가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그런 핵심인데 네네. 그런 융합형 인재가 지금도 주변에 보면 많아요. 음, 제 주변에도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성공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 돈을 쫓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를 파악해서 음, 그 분야에 이제 전문가가 되고 즐기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대부분이. 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음, 이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참 신기하게도 독서를 많이 했어요. 책을 많이 읽는다. 그리고 여행을 좋아했고 그리고 그 질문이란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조건 수업 시간에 손을 드는 거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음, 근데 한국에서는 너무 이런 문화 자체가 수직적인 문화잖아요. 그쵸, 유교 문화, 조선시대, 군대 문화, 그쵸. 회사도 무조건 상사의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면은 상명하복, 상명하고 그러니까 특히 한국 문화가 더 그렇거든요. 그쵸. 겸손해라, 음, 나대지 마라. 그쵸. 나대지 마라. 근데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되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신. 근데 그런 자기 자신 행복하려면 결국은 질문을 많이 하고 그 질문이 소통을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 대화 많이 하고 궁금한 음, 것을 많이 물어보고. 방금 말씀하신 게, 류영재 님이 이제 질문하신 것, 네. 질문을 보통 어디서 연습할 수 있을까? 한국은 질문하기 너무 힘든 분위기다. 이런 맞아요. 말씀하셨는데, 네. 방금 하신 말씀으로 조금 해소가 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교 네. 1등 하는 게 쉬울까? 손 한 번 드는 게 쉬울까? 근데 손 한 한 번 번 드는 드는 게 게 쉽죠. 네. 쉬우면서 한국이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그쵸. 주변에서 다들 박수 쳐줘도 속으로는 저 새끼 왜 이렇게 나대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생각을 음, 해요. 근데 음, 그런 눈치는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어, 내가 행복하려면은 그 정도 용기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처음에 어렵지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고 음.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자기의 인생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 지금 그러면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을 어떤 동사로 표현해서 네. 좀 넓게 잡고 네. 그것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계속 섞어보고 계속 융합해보고 맞습니다. 계속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보고 네. 그래야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네. 쓸모 있는 융합형인 사람, 제가. 네, 그렇죠. 쓸모 있는 사람이 사람이 될 수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네. 약간은 근데 그런 고민은 있어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일단 이름부터 산업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뭔가 공학도 뭐 혹은 기술자, IT 네. 개발자 뭐 이런 분들이 다양한 능력을 가지면은 좋은 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로 좀 들리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전혀 내 전공은 막 인문학이야. 내 전공은 뭐 어문 계열이야. 네. 뭐 이랬을 때는 또 해당이 안 되는 건지 혹은 또 맞아요. 다른 길이 있을지. 사실은 그래서 더 고민, 걱정하시는 분도 많고 진로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결국은 문송합니다라는 단어도 그쵸. 나왔잖아요. 공대 갈 걸. 결국은 공대 간 사람들이 성공하겠네? 근데 4차 산업혁명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드론, 인공지능, 뭐 IoT, 뭐 3D 프린트 이런 것들이 다 공학자들만 성공할 것 같고 그렇죠. 그런 키워드만 나오고 그런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정말 끝에 가면은 인공지능 이런 모든 것들을 대체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나중에 가면 공학자들마저도 쓸모없는 시대가 또 올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되면은 그 가치가 완전 뒤바뀌고 완전 희석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가치는 문과 감성이든 이과 감성이든 결국 자신의 태도인데 수동적으로 따라가려는 태도가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뭐 문과 계열이든 인문 계열이든 예술 계열이든 그 분야가 무조건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분야든 4차 산업혁명의 융합이 돼서 녹아 들어갈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분야에 내가 갔을 때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수동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는 사람 또는 그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생각하고 스스로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떻게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생각할까? 이 한 끗 차이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완전 뒤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전공이 무조건 내가 이과 쪽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방금 또 재밌는 질문인데 질문을 책을 읽거나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혼자 의문을 갖는 네. 것도 괜찮을까? 정말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창의성 또는 창발성이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독서라는 걸 통해서 그런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그 의문이 결과적으로 많은 것들을 또 한 번 더 찾아갈 수 있는 태도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약간은 제가 이제 문송합니다의 주인공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약간은 좀 공학도가 인문학을 건드리는 거는 좀 약간 쉬워 보여요. 네. 근데 인문학도가 공학을 건드리는 게 아, 약간 어려워 보인달까? 약간 이런 느낌이.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당장 안 와닿으니까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네. 최근 들어서 이런 정부나 아니면 이런 정부 연계 기관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인문학 쪽이나 예술 쪽 전공하시는 분들을 실제로 이런 4차 산업혁명 과학 쪽이랑 연결해서 다양한 지원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네.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과학을 전공한 분들이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뿐만 아니라 예술 쪽이라던가 인문학 쪽이라던가 그런 쪽 전공하시는 분들을 과학이나 이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대중분들한테 좀 이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과학 퍼포머란 직업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전부 다 대부분 직업이 인문 쪽, 예술 쪽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는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그런 그 매년 선발을 해요. 그래서 공짜로 이제 선발을 해주고 선발이 되면은 지원도 지원도 해주고 굉장히 많은 경제적으로 그
그 뭐 강사비라던가 음. 활동비를 많이 줘요. 어,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들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가만히 걱정만 하고 누워 있으면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접 찾아봐야 되고 정보가 힘이기 때문에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는 재단. 네. 곳에서 네. 정부에서도 이런 걸 많이 밀고 있군요. 예, 많이 밀고 있고 어. 생각보다 경쟁률이 치열하지도 않아요. 음. 그래서 나는 좀 이런 경험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 이걸로 재정적 지원도 받고 싶다 하면 네.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을 하셔가지고 아. 지원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이제 또 중간 질문인데 네. 4차 산업혁명이 계속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들이 네. 모든 기술이 한 번에 오진 않거든요. 조금 조금씩 스며들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뭐 한 20년 전만 해도 뭐 스마트폰으로 뭐 유튜브를 본다든가 넷플릭스 본다든가 화상통화를 한다든가 전혀 상상도 못 했는데 진짜 뭔가 미래 기술 같지만 어느 순간 우리 곁에 스며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자체도 점점 이렇게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코인 뭐 하는 것도 4차 네. 산업혁명이 이미 스며든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법정 화폐를 쓰기도 하고 투표에 블록체인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들 중에 하나가 3D 프린트거든요. 3D 프린트. 근데 여러분들 그 3D 프린트로 장기를 찍어낸다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습니다. 네. 실제로 장기를 찍어서 네. 죽을 뻔한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플라스틱 장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뭘로 만들어요? 핵심이 제가 융합이라 그랬잖아요. 네. 3D 프린트에 그 잉크를 세포나 생체 친화적인 콜라겐을 넣어가지고 그걸로 신장을 찍어냈어요. 와. 그래서 한 아이가 네. 어떠한 수술이나 신장 이식을 받아도 계속 거부 반응 때문에 이제는 가망이 없었는데 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덕분에 인공신장 3D 프린터로 만든 신장을 넣고 살아났어요. 그럼 자기 세포를 일부 그렇죠. 이용해서. 그래서 자기 세포를 이제 배양을 해서 이제 만드는 그런 기술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 주변에 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조금씩 이렇게 스며들다 보니까 눈치를 못 챈 거고 어느 순간 여러분도 돌이켜보면 뒤돌아보면은 주변에 이제 다양한 기술이 전부 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이제 스며들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인데요. 네.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누차 아주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는 독서하기, 뭐 여행하기, 질문 많이 하기 뭐 이런 거를 하셨는데 네. 그 세 가지의 어떤 아주 조그만 예시랄까? 네. 선호님이 경험했던 네.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뭐 어떤 책이 좀 나한테는 과학으로 가는 어떤 네. 가이드라인이 됐다. 어느 여행지가 좀 좋아서 충격을 좀 먹었다. 맞아. 뭐 이런 거? 이것도 굉장히 좀 좋은 질문이기도 한데 네. 사실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제가 이제 추천을 해주잖아요. 이게 정말 한국인이 좋아하는 거예요. 추천 고고생이 읽어야 될 100가지 도서. 이게 결국 수동적인 네.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답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또 그대로 따라할 거거든요. 이런 행위 자체가 수동적으로 가는 거고 그냥 아무거나 읽어요. 본인이 읽고 싶은 거 읽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고 본인이 떠나고 싶은 여행지 떠나는 게 중요한 거고 그쵸. 질문 같은 경우도 그냥 제 어릴 때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굉장히 소심했거든요. 되게 내성적이어서 심지어 막 뭐 누구한테 얘기할 때 막 땅만 쳐다보고 얘기도 잘 못하고 어디 뭐 주문할 때도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소심했어요. 네, 부끄럼도 많이 타고. 사이가이. 정말 사이가였는데 어떻게 보면 그나마 제가 지금 여기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하고 네. 뭐 강연을 할 수 있었던 시발점은 저는 손들기였거든요. 수업 시간에 손들기. 네, 어릴 때 진짜 쉬운 질문을 선생님이 해줬어요. 거의 1 더하기 1은 뭐냐 이 정도의 수준의 질문이었는데 그날따라 제가 손을 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소심하게 손을 들었는데 당연히 쉬운 질문이니까 답을 맞췄겠죠. 근데 선생님께서 박수를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반 친구들이 다 박수를 쳐주는데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음. 그때부터 어려웠지만 계속 습관을 들이려 노력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질문하는 게 쉬워졌고 질문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걸 좀 쉽게 파악했고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하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좋아하는 게 이거고 싫어하는 건 이거구나. 그때부터 이제 방향성이 잡혔던 것 같아요. 이제 과학적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살짝은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그 따라서는 살짝 비약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질문을 하는데 나를 어떻게 찾아? 네. 같은 대답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이 내 취향을 좀 알아갔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네. 이런 말은 내가 잘 못 알아듣고 이런 말은 내가 한 번 더 의문을 품는구나 그렇죠.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을 내가 궁금해 하는구나 같은 것들.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뇌과학적으로 뭔가 생각을 했을 때 혼자 생각하고 있을 때랑 네. 그거를 입 밖으로 질문을 꺼냈을 때 또 다르거든요. 음. 뇌 활성 부위가 이제 전두엽이라 그래서 이 전두엽은 그 본능이나 진짜 속 깊은 곳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본인을 생각하게끔 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내가 이렇게 입 밖에 꺼냄으로써 객관적으로 나를 메타인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이게 입증된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손드는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그 EBS의 그 다큐멘터리 중에 네. 나는 왜 대학에 갔는가? 우리는 왜 대학에 가는가? 아무튼 그런 제목의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아, 네. 거기에 질문을 하지 않는 뭐 사람들 뭐 네. 이러면서 파트가 있는데 아, 그 파트를 보시면 지금 하신 내용이 다 나와요. 아, 다 나와요? 네, 다 나와요. 제가 그 EBS 프로는 보진 않았지만 네네네. 결과적으로 이게 과학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특히 뇌과학은 통용되는 그런 그 키워드 핵심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어, 거기서도 질문을 하지 않으면 음, 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맞아요, 맞아요. 입 밖으로 떠들지 않으면 내가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네. 전혀 알 수 없고 속으로만 그걸 쓰고 막 읽고 막 이러면은 맞아요. 알 수 없다고. 이게 결국 생각하는 거를 그냥 입 밖으로 한번 꺼내는 건데 또는 메모를 한번 하는 건데 같은 거 같지만 완전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뇌가 관여하는 부위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안 쓰는 뇌, 특히 전두엽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뇌가 바뀌고 뇌가 바뀐다는 건 결국 내 태도나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심한 학생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적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관종이라고도 하죠. 까지 인싸 이런 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그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들어가서 네네.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네. 블록체인을 이제 강연 때도 말씀을 해주셨고 네. 계속 지금 뭐 융합 관련해서 혹은 이제 다 같이 그걸 기록하고 뭐 이제 오히려 이제 보완적으로 더 성장된 발전된 그런 기술이다 뭐 이런 걸 설명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중앙 체제를 그냥 무너뜨리자는 완전 거예요. 무너뜨린 거죠. 완전 이거 뭐 쿠데타 같은 느낌의 어떤 네. 중앙을 부셔버리자 같은 네. 이야기가 돼버렸는데 이게 자본주의의 어떤 근간이 되는 어떤 은행이라는 네. 어떤 존재 그게 흔들리면 좀 뭐 세상에 좀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한 번에 다 바뀌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화폐 체계라던가 아니면 뭐 인터넷 뱅킹 이런 뱅킹 체제라는 이런 것도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네. 분명히 그런 화폐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에도 굉장히 반발이 많았고 이게 진보적이고 급진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지만 네. 결과적으로 이거는 편의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이게 무서워하고 기술이 이렇게 두려워해도 결국 우리가 인터넷을 다 쓰고 있고 결국 우리가 스마트폰을 다 쓰고 있고 로봇 청소기를 다 쓰는 것처럼 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의 기술은 절대로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정말 효율적이면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기술이거든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오면은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이거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초기성으로 너무 과해지고 뭐 너무 과열되는 시장이기도 한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전까지. 근데 네. 이런 것들이 조금씩 기술적 발달이 된다면은 이게 이제 극복이 되고 결과적으로 뭐 화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분야든 전반적으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은 들어갈 거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해하셨잖아요. 단톡방 개념. 네네네. 모두가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이 모두가 다 신뢰할 수 있는 권력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버릴 수가 없는 음. 그런 힘인 거죠. 어떻게 보면 또 빅데이터랑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빅데이터도 그렇고 그런 어떤 기본급 이야기 있잖아요. 아, 기본 봉급. 네, 데이터를 우리는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어떤 다 네. 주체들이고 네. 그걸에 대한 어떤 합당한 보상을 네. 기본급으로 받는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왔을 때 이제 낙관적인 미래를 봤을 때 뭐 이제 노동의 해방이라 그러죠. 정말 우리가 하기 싫은 그런 단순 노동은 다 이제 로봇들이 대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개발이 많이 되고 그게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소모하는 데 있어서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근데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뭔가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되고 근데 그 데이터를 만드는데 노동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 좋아요라든가 동영상 이런 걸 게재를 한다든가 그런 게 다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대기업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니까 행복하고 우리는 그런 것도 동영상을 보는 게 일이 아니니까 행복하고 그러니까 대기업 입장에서 그런 최소한의 돈을 주고 그 돈으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그게 나중에 정말 4차 산업혁명이 긍정적으로 왔을 때 그렇게 되고 선순환됐을 때. 선순환이 되고 결과적으로 만약에 그런 사회가 된다면은 지금 민주주의가 아니고 이제 사회주의라 그러죠. 그 그쵸. 사회주의가 정말 이제 그 유토피아적인 체제가 될 수 있겠죠. 지금은 네네. 사람의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지만 그쵸, 그쵸. 그때는 이제 진짜로 이제 뭐 가능할지도 노동의 해방이 되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국가 체제까지 넘어가게 되는 그런 류의 이야기였는데, 이 미래화폐,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 같은 어떤 가상화폐들이 네. 통용이 된다면 네. 어떻게 가장 크게 뭐가 바뀔까요? 가장 크게 바뀌는 것. 결과적으로 가장 크게 바뀌는 거는 뭐 아마 이제 뭐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가 통용됐을 때의 질문 같은데 저는 그냥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신뢰가 바탕이 되는 세상들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뭐 어떤 분야든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와 일맥상통한데 이게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그 가상화폐는 무조건 투기다. 왜냐면 다들 그 코인으로 빠져 있으니까. 근데 이런 과도기적인 단계를 벗어나서 진짜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다 우리 그 주변 개인으로 스며들면은 다들 이제 아 이게 이렇게 좋은 기술이구나 라는 게 이제 와닿을 거거든요. 그럼 전반적으로 신뢰가 바탕이 되는 세상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신뢰라고도 할 수 있지만 네. 서로의 감시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좀 되게 상상하기 어렵지만 네. 막 서로 이제 무서워할 것 같은 진짜 해코지를 할 수 없는 쉽게 사기도 쉽게 칠 수 없고 그렇죠. 근데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그런 토대를 가지고 그게 정보가 다 저장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다른 사람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없는 그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낙관적으로 봤을 때 네. 뭐 기본급 이야기도 나왔고 네. 뭐 정말 유토피아적인 세상이 노동 없이 네.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네. 반대로 아주 비관적으로 본다면 네. 어떤 세상이 오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비관적인 세상이 되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그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로 대체되는 세상일 텐데 그럴수록 우리가 사실은 모두가 살아남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내가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 구성원에 들어가려면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누구보다 빠른 경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해서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다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진짜 타고난 유전적으로 뭐 김연아 선수라던가 네. 손흥민 선수처럼 그런 특정 영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남들보다 빠르게 더 투자한 만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왔을 때도 결과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냥 따라하는 사람들은 도태되겠지만 기계가 되는 거죠. 그게 되는 거지만 그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은 결국 내가 능동적이고 내가 경험이 많고 가치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택받고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진짜 음. 중요한 거는 결국은 나 자신을 아는 연습. 어, 그게 독서, 여행, 질문하기. 질문하기.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사회자가 질문하는 시간은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네, 오늘 강연이 되게 생각보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단순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진짜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딱 거의 한 줄인 것 네, 같아요. 핵심입니다. 한두 줄의 어떤 핵심 메시지를 계속 지금 한 시간 동안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네, 예를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가면서 네. 떠들게 된 것 같은데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은 다들 이해하셨길 바라면서 또 방금까지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독서 이게 점점 꼰대가 되는 것 같은데 네, 독서하기, 독서하기, 질문하기, 여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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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행 이게 좀 아쉬운 게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때문에. 근데 뭐 요즘에 이제 다 백신을 맞고 뭐 집단 면역력이 이르면은 네네. 뭐 떠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너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뭐 9월, 10월도 그렇죠. 오더라고요. 네. 해외여행을. 아, 네, 좋습니다. 오늘 뭐 공식적인 질문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네. 이제 저희가 사전에 이제 여기에 이제 시청하실 분들에게 사전에 질문을 몇 개 좀 받아놨어요. 네. 사전 질문이랑 그리고 오늘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그래도 중간중간에 조금 해결을 한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하나 지금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3D 프린터. 네. 그 3D 프린터로 만든 장기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냐? 수명이 대략 어떻게 되냐? 뭐 어떻게 보면은 수명이 지금 이식받은 그 아이도 지금까지 계속 몇십 년 동안 잘 이렇게 그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몇십 년? 벌써 이미 그게 3D 프린터가 이미 나온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몇십 년까지 아니고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말은 잘 생착이 됐다는 거고 한 번 생착되면은 계속 이 원래 자기 것처럼 자기 것처럼 이제 작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계속 뭐 늙기도 하고 그렇죠. 재생도 하고 왜냐하면은 예전에 예를 들어서 인공심장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심장이 더 이상 기능을 못하면은 그런 기계를 넣어서 썼거든요. 네. 그럼 배터리를 갈아줘야 되고 아, 기계는 녹슬고 닳잖아요. 네. 그게 수명이 있지만 지금의 이런 3D 프린트 기반의 그런 거는 실제로 세포를 쓰거나 콜라겐을 쓰면은 생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오랜 기간 내장기처럼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약간 막간을 이용해서 네. 그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모르는 네.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아, 말씀을 기술들. 네. 해주셨잖아요. 그 중에 진짜 딱 하나 소개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사실 그 영상을 보여드리면 참 좋을 텐데 영상을 제가 준비를 못 해가지고 네.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에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빌런 같은 게 코로나19도 아니고 암이거든요. 아직도 암이에요. 암이요? 1년에 3천만 명이에요. 그리고 1,500만 명이 죽거든요. 절반이. 그리고 이 비율을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2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려요. 생각보다 너무 많죠. 진짜 많네요. 그러니까 사회자분이나 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암에 걸려요. 확률적으로 그냥 이게 나만 아니면 돼. 네,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네. 그렇거든요. 그럼 그럼 우리가 암에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죽는 건 아닌 게 그렇죠. 얼만큼 조기에 진단받냐에 따라서 생존율이 달라지거든요. 음. 유방암 같은 경우는 자기에 진단받으면은 거의 20%밖에 못 살아요. 10명 중에 8명이 죽는데 위험하군요. 1기에 진단받으면 100% 다 살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으면은 그렇죠. 빨리 발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건강검진이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부정할 때도 많고 특히 초기암은 발견을 할 수가 없거든요. 숨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계속 속수무책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몸에 끊임없이 택배를 보내는 게 있거든요. 택배를 보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세포가 네. 엑소점이라는 작은 택배를 계속 보내요. 어. 그러니까 자기 세포 안에 있는 물건을 잘 포장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암세포도 끊임없이 자기의 의문의 택배를 보내거든요. 어디에 보내요, 택배를? 내 몸에? 내 몸에 있는 다른 건강한 세포한테 보내요. 아. 그럼 건강한 세포가 그 택배를 받으면은 마치 중고나라 사기꾼이 벽돌 넣는 것처럼 암세포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암이 전이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과학자가 이거 역발상을 해요. 암세포가 택배를 계속 보내니까 이 작은 택배를 이게 혈관을 통해서 온몸을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피 한 방울 뽑아서 그 속에 이제 택배 언박싱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건강한 세포가 보낸 택배는 뭐 건강한 물질이 있겠죠. 네.
그런데 암세포가 보낸 택배는 당연히 이제 중고나라 사기꾼 벽돌처럼 이상한 단백질이 이상한 있는 거예요. 일들은 그러면은 그거를 잡아내는 항체 기반 키트를 개발하면은 CT나 MRI에서도 검출이 안 되는 진짜 연기, 수밀리미터 암을 키트 하나로 이제 검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단계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이런 숨겨진 4차 산업혁명 기술도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코로나19 키트도 지금 약국에 팔거든요. 네네. 똑같은 원리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단백질을 잡아내는 항체를 거기에 붙여놓은 거예요. 암도 똑같이 이 암이 보내는 의문의 택배에 암에 있는 단백질을 잡아내는 항체를 키트에 입혀가지고 우리가 약국 가서 이제 100만 원 이런 거 안 들고 그냥 10,000원에 유방암 키트 주세요 해서 피 한 방울 이렇게 뿌려보면은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150살 이상까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또 생명의 은인이 옆에 앉아 계셨는데, 네. 뭐 아무튼 그런 진짜 이제 점점 더 이제 더 새롭고 혹은 뭐 이것저것 섞인 융합된 네.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죠.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지금 여러분들 못 느끼겠지만 이미 엄청나게 스며들고 있어요. 좋습니다. 시청자분들이 해주신 질문을 지금 한 대여섯 개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공씨라는 분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과 예술의 관계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4차 산업혁명이 오면은 뭐 노동의 해방이 오고 뭐 인공지능이 대체된 세상에서 오히려 이과 쪽보다는 진짜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따라할 수 없는 이제 창의성, 예술, 감각적인 부분이 정말 더 가치가 높아지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술하는 분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포텐셜이 정말 커지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거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는 정말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히려 예술적인 부분이 더 더 각광받을 수 있다. 가치 있고 로봇이 할 수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서혜선 님이 해주신 질문인데요. 네. 너무 막연하고 어렵습니다.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할까요?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전문가들도 당장 몇 달 뒤의 미래도 예측을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운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도 마시고 그럴수록 자신 앞에 놓인 게 그리고 내 앞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위에서 시키는 거 이런 거 수동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뭐 내가 결국에는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은 그 누구보다도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자체가 그랬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 공학적인 부분이나 어떤 기술적인 부분, 네. 혹은 IT나 뭐 어쨌든 진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네. 기술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같은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네. 오히려 그런 기술 같은 걸 배우는 것보다는 내가 맞아요. 기준이 돼서 네. 내가 뭘 원하는지부터 하면 자연스럽게 헤쳐나갈 수 있다. 맞아요. 그냥 4차 산업혁명이 왔을 때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그런 거 공부한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어느 분야든 그 분야가 4차 산업혁명에 맞물려서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내가 융합형 인재가 되면 돼요. 다른 분야로 내가 옮긴다 이런 것보다. 확실히 4차 산업혁명 때는 좀 다른 것 같긴 하네요. 네. 뭐 1차나 2차나 3차 때는 확실하게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게 더 가이드라인 있고 그쵸. 따라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차라리 이제는 진짜 메카닉이 된다든 그렇죠. 뭐 인터넷 정보 기사가 된다든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이 정말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다른 기술이 뭔가 했을 때 그거를 모방해서 따라해서 더 좋은 기술이 되면은 그게 정말 성공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뭐 삼성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도 다른 나라에 있는 반도체 기술 가져와서 더 폭발적인 성장을 했잖아요. 그쵸. 근데 4차는 이제 다르거든요. 어, 이제는 진짜로 수동적인 그런 게 아니라 모방은 안 된다. 그렇죠. 창조를 해야 되는 거죠. 창조를 해야 된다. 네. 너무 재밌습니다.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요. 안현우 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네. 4차 산업혁명의 제조업 종사자가 준비해야 될 자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제조업이라고 네.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조업 분야가 일자리를 많이 잃을 것이다. 왜냐하면 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사람이 작업하면 오류가 나니까 기계로 대체하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논리가 이게 아니에요. 아, 왜냐하면 인공지능 로봇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거든요. 사람 중심에 생각해서 그런 기술이 구현되고 입혀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업무 피로도를 또는 뭐 개발 기간을 단축하냐, 뭐 관리의 최소화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기술로 적용이 되는 거지. 무조건 사람이 대체돼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누군가 일을 할 때 그거를 좀 더 이제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방면으로 이제 기술이 적용될 거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도 조금은 내가 능동적인 입장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개념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조업에도 실제로 내가 뭔가를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공장이나 어떤 네. 현장에서 네. 뭔가를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만드는 사람을 관리하고 네, 잘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사무직이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둘 다 기계 때문에 막 일자리를 잃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처음 제가 봤을 때 정말 미래 나중에는 진짜 단순 노동은 다 바뀌겠죠. 근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걱정하는 살면서 그까지는 안 올 것 같고요. 충분히 대비할 만한 시간도 있고 그 시간 동안은 단순히 뭔가 노동할 때도 그거를 보조해주는 그런 일, 그런 기술들이 올 거고 관리직에서도 좀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적인 그런 기술들이 처음에 구현이 되고 충분히 대비할 시간이 있은 후에 이제 단순 노동부터 이제 점차 바뀔 거지 한 번에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럼 어쨌든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해야겠네요. 공부해야죠. 네. 다른 방면, 어떤 반대쪽에 있는 것들이라도 네. 계속 흡수하고 공부하고 불을 켜놓고 있어야겠네요, 그쪽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방면도 완전 다른 전공, 완전 다른 직업이라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그 직업을 했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수동적인지 아니면 조금 더 능동적인지를 파악을 하시고 너무 단순 노동 같으면은 그거에 대한 자세부터 바꾸라는 거죠. 그 분야, 그 직업에 내가 네.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라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이현숙 씨가 하신 질문인데, 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생기는 일자리 감소, 뭐 부의 양극화, 방금 막 이런 이야기들, 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뭐. 사실은 뭐 결과적으로 이것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네. 뭐 이러한 기술로 인해 대체되는 영역에 있어서 이제 대체될 거니까 그 기술과 경쟁에서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보다는 사실은 그런 기술의 혜택을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사실은 기술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보통 그런 기술이 먼저 오는 기술들은 단순 노동이나 뭐 그런 것들이 주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단순 노동은 이길 수 없으니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가치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상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맞고. 저희 지금 그 질문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이런 질문을 공격이라고 한다면 거의 원 패턴으로 막아내고 계세요. 무적의 패턴으로 막아내고 계신데 다음 질문도 조금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답변이. 제2의 직업을 김우환이 님이 하신 질문입니다. 네. 제2의 직업을 미리 준비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술을 새로 배우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결국에는 다양한 환경이 바뀔 때 그런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되면 좋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과학을 하다가 그러다가 뭐 연극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팟캐스트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대척점의 환경이지만 그런 환경에 노출됐을 때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어떤 기회 같은 게 오고 어떤 상황 같은 게 생겼을 때 네. 거기에 바로바로 대응해서 그렇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맞습니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처음에 좀 쉬워 보였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좀 어려워지는. 결국은 근데 그게 네. 핵심이 결국 내가 유연한 사람이고 융합형 인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인재가 되는 방법은 답은 없어요. 근데 제가 살고 경험했고 그다음 주변에 그런 성공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공동적인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였고. 좋습니다.
김희경 님이 또 질문하셨는데 2000년대생들은 어떤 직업을 갖게 될까요? 뭐 미래에 새로운 직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 같아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음, 당장의 전문가들도 그 유명한 직업들 말해도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어,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지금 2000년대 이후생분들은 굉장히 각종 혜택, 기술들을 그대로 오롯이 받기 때문에 최소 200년 이상은 살 거거든요. 어, 그러면 당연히 직업은 네다섯 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음, 하나 전공 선택해서 그 가진 직업이 평생 못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네다섯 개의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정도만 아셔도 좀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음. 어쨌든 우리가 그 뭐 변호사, 네. 선생님, 뭐 아니면 공학 그뭐 자동차 정비사 네. 뭐 이런 것처럼 딱 명확한 어떤 직업이 이제 점점 더 흐려진다는 그렇죠. 그런 그리고 개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4차 산업혁명이 왔을 때 성공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 어떤 태도나 어떤 성격인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 성공하냐, 그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4차 산업혁명에서 저는 가장 성공할 것 같은 사람 직업군을 고르자면 저는 개그맨이라 생각을 해요. 개그맨이, 개그 콘서트가 망한 시점에 왜냐면, 그러니까 개그 콘서트가 4차 산업혁명이 왔을 때 오프닝을 했었어야 됐는데, 아, 융합형 인재에 가장 부합하는 직업군, 성격, 뭐, 그 패턴을 보면은 개그맨이 가장 부합하거든요. 개그맨들 보면은 되게 센스 있고, 그쵸. 남들과 잘 웃기고, 사교성 있고, 음, 하이커스 파이터치거든요. 어, 그러니까 개그맨이 되라는 게 아니고 결국 그런 유형의 사람이 어떤 분야에 가도 잘 잘 살아남는다라는 거죠. 개그맨 분들이 나중에는 다른 곳을 가더라도 4차 산업혁명이 왔을 때 잘 적응할 것 같아요. 실제로 개그맨들 보면은 저도 뭐 데이터가 확실한 건 아니지만 네, 되게 다양한 일들 하잖아요. 맞아요. 그만두고 뭐 사업을 한다던가 심지어 유튜브에서도 지금 가장 성공적인 채널들 대부분이 개그맨 개그맨 분들이 하는 하고, 채널이거든요. 좋습니다. 개그맨 여러분들 모두가 개그맨을 꿈으로 개그맨을 목표로 사람을 팔면 또 질문이 새로 생겼는데 네. 단순 노동과 같은 많은 직업들이 없어진다는 전망 속에 기본소득이 새로운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것 같은데 그냥 정말 낙관적인 4차 산업혁명이 왔을 때는 음, 결국 기술은 많아지고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퍼지니까 음, 그거를 우리가 한번 누리는데 큰 비용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소득이란 개념이 나온 거고 그런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서비스를 값싸게 제공을 하는 거고. 아, 그래서 그런 유토피아적인 세계가 오면 저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정말 한 달에 100만 원만 받고 할 수 있는 거 정말 많아지는 세상. 음, 근데 그게 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이란 게 끝이 없기 때문에. 그쵸. 누구 100만 원 받으면 난 500만 원 받고 싶고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어떻게든 테니까. 진짜 그런 기득권층이 그런 것들을 놓을까? 아, 그런 혜택들이나 이런 것들을 값싸게 할까? 이런 것들도 의문이 들기도 하고. 맞습니다. 되게 정치적으로 번질 그 가능성이 많네요. 오늘 얘기하는 주제가. 그렇긴 네. 하죠. 네. 앞으로 어떻게 또 될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스템을 옹호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전혀 다른 기술이 돼버릴 수도 있는. 그렇죠. 아예 그냥 그런 체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질문. 오늘 통틀어서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영광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현수빈 님이 하신 질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질문인 것 같아서. 네. 4차 산업혁명이 왜 우리나라만 유난인 것 같냐? 우리 왜 이렇게 유난 떠냐? 일단 뭐 우리가 가짜 이 코인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고 전 네. 국민이 지금 사실 좀 안타깝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투자할 곳이 없잖아요. 다 불안정하죠. 좀. 뭐 월급으로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집도 못 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으로도 불릴 수도 없고 결국 투자할 곳은 주식이나 코인밖에 없으니까 글로 가버리는 거고 더 코인으로 지금 모이니까 코인하면 4차 산업혁명이 떠오르고 블록체인이 떠오르고 그래서 더 유난인 것 같지만 이미 전 세계가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만 유난인 건 아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집중을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매듭을 짓고 싶습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제4의 물결 뭐 이런 게
우리나라에만 지금 막 흐르고 있는 건 아닐 테죠. 그렇죠. 당연히. 음. 지구촌. 음. 지구촌이라는 단어 너무 재밌는데. 이미 뭐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를 국가에서 하는 곳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다른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미 활발하다. 우리나라만 유난인 건 아니다. 오늘 강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하신 것들 다 이제 추려서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재밌는 질문 하신 분들 뽑아서 또 따로 연락을 드릴 테니 좀 양해 바라고. 오늘 또 어떻게 이런저런 말씀 같이 나눴는데 네. 또 어떠셨는지 일단은 마지막으로. 사실 4차 산업혁명 하면은 사실은 뭐 두리뭉실하기도 하고 뭐 개념이 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 블록체인 그다음에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의 핵심 개념은 뭐 단톡방 이해하셨죠? 그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 말고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엑소점 같은 진단 뭐 3D 프린트 장기 이식 등등 드론 뭐 별의별 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의 혜택으로 실생활에 지금 조금씩 스며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왔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좀 더 능동적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빠르게 파악해서 성공적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당연히 질문하기, 또 여행 떠나기, 그 다음에 독서하기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눈 거 저도 너무 재밌었고 네. 너무 유익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 보고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첫 번째 시간이었고 이제 앞으로 돈을 쓰고 모으고 하는 어떤 재테크 관련 강연도 준비되어 있고 오늘 꽤 인문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마지막에는 또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강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또 같이 재밌게 말씀해 주신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성훈님 뭐 다들 안 보이지만 박수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를 한 번씩 하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사는 여기 보고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